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28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7%, 코스닥 1.6% 상승하면서 마지막에 크게 좀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둘 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좀 크게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 코스피 4,500억, 기관 투자자는 1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3,400억, 기관은 8,2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거의 1조 가까이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피에는 개인 투자자가 2조,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거의 1조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오늘은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괜찮게 진행을 했고요.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되면 오늘도 상단 근처에서 양봉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거. 하지만 이전처럼 뭔가 이 하단을 한번 찍고 반등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코스피 지수 자체가 21선을 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천 초반, 초중반대를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서 이 라인 자체를 넘어가는 순간은 좀 한번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연말 이제 끝났고요. 거의 이제 내일과 모레면 이틀 정도면 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월 달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오미크론에 대한 그 위기감이 이제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경기 회복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경기 회복주, 경기 민감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월봉은 또 양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괜찮게 진행이 되었다는 점. 수급은 최근에 한 6일 정도 계속 크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부분 금융 투자 물량이기 때문에 뭐 크게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관 메인 투자자가 강하게 매수했다는 것 자체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오늘 상단을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이 고점 자체를 뭔가 뚫어가면서 이 하락 추세를 뚫어가면서 뭐 진행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렴하는 패턴에서 다시 한번 상단을 찍었다는 점. 여기서 추가적인 더 힘이 주어진다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지금 뭐 주봉, 월봉 모두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을 좀 했고요. 괜찮다라고 보여지네요. 지금 추세는. 그래서 확실히 하방 경직으로 잘 버텨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래량이 다시 한번 좀 실리면서 좀 올라가주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금액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6일 연속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뭐 여기서는 투신 금융 투자가 뭐 많이 들어왔지만 역시 이제 연기금 사모펀드까지도 이렇게 코스닥 지수에 몰려들면서 괜찮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뭐 지수 자체는 크게 많이 올리진 않았지만 수급 자체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율이고요. 환율은 1188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선 위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고요. 고점이 조금 낮아졌지만 마찬가지로 저점도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수렴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세기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환율을 받치면서 또 이 1200원 근처까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1200원 중반대 혹은 후반대까지도 한번 환율이 올라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이 좀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뭐 크게 영향을 주진 않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환율이 올라갈 때를 좀 경계를 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는 1.47%로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 근처에서 국채금리 유지하고 있고요. 뭐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 압박은 아직까지는 크진 않다라는 점, 뭐 이제 서서히 진행할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에 뭐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유럽 증시, 이제 미국 증시 모두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 증시 모두 지금 좀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내일도 좀 좋게 진행하고 이번 주 12월 달 마무리 잘 하고 네,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네. 내년에 또 새로운 장, 좋은 장으로 맞이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증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600원 상승해서 27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3%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두산중공업이 강하게 진행이 좀 되었고요. 장 초반에는 21,000원 이상으로 좀 뻗어나가면서 조금 네, 유중가를 올리기 위한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인지 뭐 그런 기대감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원전주들이 대체로 좀 상승을 했고요. 아무래도 네. 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원전 기술에 대해서 좀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라고 이 정책을 펼친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이렇게 원전주들이 또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뭐 유성증자 가격 맞추기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죠. 네. 하지만 뭐 딱 집어서 어떤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오늘 이제 12월 28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기준일로 해서 네, 이제 1차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되고요. 아마 12월 29일 정도, 네, 내일 정도에 1차 유상증자 가격 결정에 대해서 공시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차 유상증자 가격에 대해서 최종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권리락 그다음에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차트를 보게 되면요. 시간의 거래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일단 오늘 거래량이 780만 주 정도 터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거래량을 좀 실어주면서 또 힘차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고요. 일봉상으로 이제 완벽하게 네,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2550원을 원래 지지를 해주는 라인이었는데 여기서 지지를 하지 못하고 조금 더 하락을 했는데 한 번에 이제 그 위를 한 번에 뚫어버리면서 좋은 그림을 또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이제 쌍바닥 형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오른쪽 이 골이 네, 좀 더 높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선도 보시면은 21선이 완곡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누웠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급격하게 또 위로 네, 꺾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때 이런 그림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21선 근처를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21선과 이 주가 자체를 수렴시키다가 일단 이때는 이제 좀 예상치 못한 하락이었지만 그래도 금방 이제 올리면서 21선을 위로 들면서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사실 이전 유상증자 때도 올라갈 때 보면은 21선 추세가 서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이제 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위에서 계속 주가가 놀다가 21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당연히 그런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했던 그 지지 라인, 주요 지지 라인을 깼을 때는 사실 추가적으로 또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려갈 때 보면 이제 네, 이렇게 21선 넘지 못하고 계속 21선 저항을 맞으면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한번 이제 그 21선 라인을 반대로 이제 이때는 21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떨어지지만 이때는 또 이제 위로 파고들었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아래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있는데요.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참고하셔도 좋지만 뭐 큰 추세를 보시는 것이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그런 양봉이 좀 나왔고요. 제가 또 이렇게 추세가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12월 30일에 권리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권리락이 일어나고요. 권리락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좀 싸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사실 뭐 MSCI 편입에 대해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면서 좀 크게 좀 생각보다 많이 상승을 시켰지만
사실은 권리락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하는 것은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올라가는 방향으로 갔다가 네. 상장 해서 신주 물량 소화 기간을 또 거치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는 이제 요 박스권이죠. 네. 이 상단과 이 하단을 크게 넘지 않은 선에서 주가를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이 만약에 원전이 아니고 뭔가 유전가 상승을 위해서 마지막에 유입이 된 거라면 아무래도 내일 정도에 또 이제 하락을 좀 하겠지만 일단은 이 기세를 살렸다면 원전에 대한 이 기대감이었다면 또 상승을 하고 권리락 때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주봉, 월봉 모두 계속 횡보 중이고요. 일단은 마지막에 이렇게 양봉으로 밀어 올리면서 21선 추세가 위로 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투자자고요. 기간 70만 주 정도, 그 다음에 외국인이 60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또 양매수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좀 많이 들어왔죠. 오늘 40만 주 정도 들어왔고요. 투신 10만 주, 연기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연기금은 거의 없었고요. 사모펀드는 또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죠. 기타 법인도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매수세가 확실히 이제 좀 들어오네요. 네, 지금 연기금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만 지금 연말 들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2월 27일쯤 해가지고 신주 작년 유상증자에 대한 그 신주의 20% 정도가 이제 우리 사주 조합 물량이었죠. 그 물량이 이제 막 쏟아질 거라고 막 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참여를 또 그대로 할 가능성이 크고요. 아무래도 기업에 다니고 있는 그런 사원들의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량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치를 또 좋게 보는 경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사실은 매도를 하더라도 응집력 있게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를 막 끌어내리는데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은 사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멈추게 되어 있고요. 사실 조정이 있더라도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영향받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신주 상장 물량에 대해서는 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 선제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 비율이 정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은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신주 상장 때까지는 크게 엄청나게 막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를 다지는 그런 그림을 기다리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조금 더 차분히 지켜보는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물량은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서 지금 이제 늘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제 3월쯤 해가지고 신주 상장 물량이 어느 정도 풀렸을 때 그런 매도 물량이 좀 나올 때 그때 매수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세기형으로 주가가 수렴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27,000원을 한번 두드릴 때 그때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3만원대로 바로 진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딩 입장보다는 가치 투자, 지금 에너지 방향에 맞게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매일매일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차트는 요 정도로 보고, 오늘 이제 28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로써.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은 12월 29일이지만 12월 28일까지가 이제 1차 유상증자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산출 근거가 있죠. 1차 발행가액의 산출 근거는 신주 배정 기준일 2022년 1월 3일 이
3거래일 전이죠. 그래서 12월 28일을 시작일로 해서 이제 가중 산술 평균을 하는데 일주일과 그 다음에 기산일 종가와 그 다음에 1개월 가중 산술 평균을 비교를 해서 그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해서 이렇게 공식대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 B, C 중에 낮은 금액을 요 기준주가에 넣어서 이 공식대로 계산을 하시면은 1차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권리락 금액도 뭐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표를 업데이트를 좀 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거 이제 들고 와봤고요. 저번에 제가 이제 24일, 27일, 28일, 이 3일 정도를 비워두었고요. 비슷하게 뭐 크게 거래량 없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뭐 거래량도 좀 적은 부분으로 끼워 넣었고 25,000원 정도로 다 채워 넣어 가지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제가 그 산술 기준을 말씀드렸을 때 A, B, C라고 했을 때 한 달, 일주일, 종가라고 했죠. 그래서 평균 주가가 이제 한 달, 일주일, 종가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놨고요. 자, 한 달은 이제 30거래일이 아니고요. 이 진짜 날짜로 따졌을 때 한 달 되는 그 거래일까지 평균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월 29일부터 계산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주일 같은 경우는 제가 7일을 계산을 했었는데 사실 7일이 아니고 22일부터 이렇게 5거래일 정도 계산을 하면 일주일 평균 주가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8일은 오늘 2750원으로 종가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A는 2441원, B는 2497원, C는 2750원으로 ABC 중에 A가 제일 낮은 가격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무래도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올랐기 때문에 한 달 평균 가격이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한 달 평균 가격이 기준가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441원이고요. 이 기준가를 아까 2441원 곱하기 할인율 적용해서 0.8 나누기 1 플러스 0.2 곱하기 0.1952였나요? 아무튼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했을 때 이제 1차 발행가액이 15,848원이 되고요. 아무래도 15,850원으로 1차 발행가액이 책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거의 비슷하게 예상이 되었던 것 같고요. 15,850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었다는 점. 그러면 모집 금액은 뭐 비슷합니다. 1조 3,135억 원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 없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모집 금액도 1조 3천억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로 책정이 될 것 같다. 이전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1차 유상증자 가격보다 1차 유상증자 가격이 9,610원 정도였고 그 마지막에 9,980원 정도의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마지막에 이제 신주 상장 전에 청약 거래일 전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유상증자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근데 이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MSCI 편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MSCI 편입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전에 이후에 계속 뭐 주가가 높은 가격에 올라가서 지금보다 유상증자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뭐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도로 생각을 해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크게 뭐 무리가 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게 이 교집합을 찾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권리락을 계산하면 이전에 제가 계산한 가격과 똑같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750원으로 될 거고요. 이게 이제 29일이기 때문에 뭐 내일 이제 내려간다면 뭐 25,000원 정도가 될 거고요. 내일 가격에 따라서 이제 권리락 주가가 정해질 텐데 아무래도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50원 정도 권리락 정도는 한 600원에서 700원 정도 하락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19,000원 후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는 한 4,000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4,000원 자체가 뭐 온전히 4,000원으로 상장이 되기보다는 좀 더 이제 낮은 가격으로 보통 상장이 되기 때문에 13,500원, 3,000원 정도 여기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5거래일 동안 이 상장을 하게 되고요. 유상증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매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알아서 상장 폐지가 되고 2월달 청약 거래일 전에 그 증권사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돈을 요 몇 주에 대해서 청약을 하실 거냐? 그렇다면 금액을 넣으세요라고 이제 연락이 올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미리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주식을 팔아서 이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거래일 전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는 1차 유상증자 가격까지 결정이 되었다라는 점 차곡차곡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일단 채무 상환 자금 7천억에다가 그 다음에 기타 자금 8천억 정도가 있는데 이 8천억이 어느 곳에 쓰이는지 정확하게 그 금액을 좀 이제 공시를 해놨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도 한번 같이 보면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 잔고는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1318만 주 정도고요. 뭐 크게 많이 상환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히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27일, 28일 뭐 이때는 국매도 거래가 조금 늘었죠. 근데 늘었다라고 해서 사실 뭐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하는 점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 공매도 잔고를 상환을 진행을 하면서 연말에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종목 상세를 좀 보았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확실히 추정 61만 주였는데 당일은 또 이제 119만 주 101만 주죠. 101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어제 이어서 또 이렇게 매수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유율 자체는 9.16%로 9%대 회복을 했고요. 최근에 거의 뭐 한 10거래일 중에 한 8거래일은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최근에 그래서 7% 후반대에서 9%대까지 쭉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차 잔고를 보게 되면은 뭐 오늘은 별로 상환이 안 되었지만 어제도 상환이 진행되었었고요. 그래서 3,270만 주 정도로 대차 잔고도 많이 감소를 해 있다. 그래서 뭐 남은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하지만 여전히 많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신주 상장에 대해서 상환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3월쯤 이제 상장쯤에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과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다 확인을 했고요.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할 것 같고 권리락 이후 권리락 때 이제 30일 12월 30일 때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올라갔다가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은 참고로 휴장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두산중공업의 그 공시를 보면서 공시라기보다 전자공시죠. 전자공시에 이 자금의 사용 목적이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자 유의라고 해가지고 투자 설명서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중에 이제 자금 사용 목적에 보시면은 이렇게 유상증자 유상증자 금액을 어디에 쓰이는지 나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각자 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모집 금액은 예상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조 5천억 정도로 예상 금액이 되어 있고요. 발행제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이 유상증자 이 주식을 늘리는 데는 또 세금이 듭니다. 그 세금을 이제 1223만 3억으로 잡았고요. 그 나머지 순수익금이 1487억 원으로 잡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행제 비용의 뭐 내역은 사실 뭐 크게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교육세, 뭐 등록면허세 뭐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122억인가요? 네, 122억이고요. 네,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그래서 100억 이상 든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중요한 이제 자금의 사용 목적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은 일단 채무 상환 자금 다들 아시다시피 7천억 원, 그다음에 기타 8천억 원인데 이 8천억 원은 이제 신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먼저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채무 상환 자금 7천억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채무가 뭐 어떤 채무인데 이렇게 7천억이나 사용을 하는지 또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7천억 전부 다 단기 차입금에 해당되고요. 두산중공업 특히 두산그룹 자체가 지금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이유는 단기 차입금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조 자구안도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갚았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더 갚아야 되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채무상환 자금을 7천억을 상환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회사채가 있고요. 48차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이제 만기일이 2022년 5월 4일인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두산중공업의 1WR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146억 원을 이제 단기 차입금을 잡아놨죠. 이 말인즉슨 아무래도 146억에 대해서 이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분리형 신주인수권 부사채이기 때문에 채권은 따로 받고요. 채권 수익률은 계속 받는 거고요. 그 주식을 팔았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부사채에 대해서 그 권리를 이제 원금을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이후에 원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었을 때 이렇게 146억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신주이스크 부사채를 납입을 할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그걸 단기 차입금으로 잡아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운영자금 뭐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혹은 뭐 증권사에서 KDP, P제오차 뭐 이런 유동화 채무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금액별로 이렇게 다 합계를 했을 때 7천억 정도가 된다. 신영증권에서 특히 많이 기업보험을 발행을 많이 했었네요. 자, 그래서 단기 차입금 7천억 원은 이렇게 상환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기타 자금 8천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 GT 가스터빈이죠. 그 다음에 수소터빈 개발이고요. 초도 국산 터빈 모델을 기반으로 성능 향상 및 표준화를 통해서 한국형 복합 모델 개발 중이고, 이건 뭐 거의 지금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죠. 이제 이미 성능은 평가 다 했고요. 성능이 잘 나온다는 것은 평가가 완료가 되었고,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2023년에 실증할 겁니다. 거기 이제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잘 되면 국내 이제 가스터빈 시장을 이렇게 국내 발전용 가스터빈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서 자체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가스터빈의 수소터빈 전환을 준비 중이고, 경쟁사 대비 경쟁력을 갖춘 수소터빈을 조속히 개발해서 탄소 중립 사회에서 핵심적인 무탄소 발전 기술과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 뭐 수소터빈 같은 경우는 2027년에 실증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머나먼 기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대형 GT 가스터빈에 대해서는 당장 2023년에 실증을 했을 때 국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한 개당 수백억 원에 달하는 가스터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만 하더라도 100개 이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풍력 차세대 모델 개발입니다. 기존 5.5MW 모델 외에 8MW를 이제 국산화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8MW에 대해서 그 터빈이죠. 100m 이상 되는 대형 터빈을 또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성능 시험을 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그린 에너지였나요? 거기서 설치를 해가지고 실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증을 하고 성능이 입증이 되면 앞으로 그 단지를 건설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터빈을 이제 두산중공업이 맡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유식 해상 풍력에도 활용 가능토록 준비 중이다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풍력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렸다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게 있는데, 해상 풍력의 핵심은 이제 이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게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수심이 낮은 서해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밑에 그 그죠? 봉을 박는 데까지, 물을 빼내는 데까지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통해서 에너지를 이제 지상까지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그래서 이 봉 건설 기준 과정을 이제 수압을 이용해서 한 번에 심는 그 방법도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2025년에 추진한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딱히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격 경쟁력도 지금 확보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소형 원전 설비 투자 및 기술 개발입니다. 이건 뭐 매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이 재조명되고 있고, 특히 유연하고 안전한 전력원인 소형 모듈 원전이죠. 네, SMR 개발과 도입에 관심이 급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기존 보유 기술의 고도화와 자동화 및 신기술이죠.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를 진행할 거고, 뉴스케일 파워를 비롯해서 국내외 다양한 소형원전 핵심 기자재 전문 제작사로 지위를 선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연료전지도 이제 두산 퓨얼셀과 이렇게 연료전지 기술 간 기술적 사업 시너지를 바탕으로 발전용 연료전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관련 사업 수주를 확대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플랜트 운영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D 프린팅, 수력 발전, 태양광 등이고요. 그래서 이 비용을 보시게 되면 8천억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첫 번째는 대형 가스터빈에 3,200억이 잡혀 있고요. 두 번째는 풍력 1,980억이 잡혀 있고, 소형 모듈 원전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1,449억이 잡혀 있고요. 나머지 연료전지와 태양광도 이렇게 730억, 그다음에 69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일정이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 8천억을 할당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 3천 한 15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서 뭐 유상증자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요 정도 가격이 적정하게 잡혔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 기준은 이제 1조 5천억에서 이 계획이 세워졌던 건데, 그러면 나머지 이제 800억이죠. 1,800억 정도가 제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면 이제 이 연료전지와 태양광을 제외를 했을 때는 딱 이제 1,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뭐 1,000억 정도가 100억 정도가 좀 더 깎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대형 가스 터빈과 수소 터빈, 그리고 풍력,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채무 7천억 원을 제외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유상증자 가격이 지금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뭐 기업 입장에서도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청량률이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이제 원전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기업에 대한 재무 개선과 그다음 신용 등급도 상승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량률이 저조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두 가지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원전 회귀하는 유럽, 네, 탈탄소와 에너지 안보를 박차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은, 자, 이제 프랑스, 영국이 당연히 이제 원전 늘리는 것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잘 아실 거고요. 네덜란드도 이제 이렇게 원전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EU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상향을 하였고, 탈탄소 영향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한계가 보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까지 이렇게 에너지를 무기로 쓰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안전하고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에너지원이 계속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씩 유럽 국가들이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원전에 대한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EU 텍소노미죠. 텍소노미에 근거해서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할지 놓고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EU가 이제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로 지정을 했을 때는 원전 투자도 과거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업계도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1333조에 달하는 돈이 뭐 모두 원전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상당 부분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프랑스 이 영국 이외에도 네, 이미 개별 국가 사이들에서 원전 재가동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어, 프랑스와 영국은 뭐 이렇게 대형 원자로 건설이라든지 뭐 원전 건설 재개를 이렇게 할 거라고 밝혔고요. 차세대 원전 SMR도 개발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6조 7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원전 2기를 증설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EU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55%까지 감소를 하겠다고 상향을 했고요. 네, 원전은 가동 기간 동안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풍력이나 태양광과 달리 날씨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국이 매력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EU 2019년 기준으로 EU 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달할 만큼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가 지금 가스 제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가스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에 대한 전력 가격도 이렇게 전기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331유로, 382유로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베트남 쪽에서 이제 두산중공업에 화력발전소를 완공을 촉구를 하고 사업 확대를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화력발전소는 이제 사실 네, 그 화력발전소를 증설을 못하죠 이제 거의. 그래서 그 증설을 하게 되면은 어 국제적으로 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트남도 이 화력발전소 짓던 거는 완공을 하고 나머지 이제 네, 이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 공사와 PVN이죠. 그 다음에 자회사인 PTSC 등과 협력을 해서 새로운 베트남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합류를 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청정 에너지 수소라든지 뭐 아니면 각종 폐전 에너지와 플랜트라든지 수력 플랜트라든지 아니면은 원자력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이제 높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투자를 지금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베트남과 이미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수주를 하고 2010년도 중반 정도에 많이 수주를 하고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7조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기 때문에 베트남 시장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청정에너지를 다시 한번 협력을 하게 된다면 또 큰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두산중공업이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유상증자만 좀 잘 넘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내일 29일이면 네, 신주 배정 기준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30일 권리락하고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